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김애란 작가의 바깥은 여름이란 책을 읽었습니다. 2017년에 나온 소설집인데 많이 읽힌 책이 아닌가 싶어요. 유튜브에서도 검색했을 때 관련 영상이 꽤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올리는 영상들 조회수는 대체로 미미한 편인데 김애란 작가의 비행운을 소개한 영상은 조회수가 그나마 높은 편이에요. 그만큼 김애란 작가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분의 책을 소개하는 제가 그러니까 좀 오히려 더 민망해지더라고요. 내용도 그렇고 전달하는 방식도 너무 초라한 것 같고 그래서 김애란 작가의 작품을 언급하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허접한 감상을 너무 믿지 마시고 작가님의 작품을 직접 접해 보시기를. 저는 이 책을 여러 날에 걸쳐 읽었는데요. 책에 담긴 탁월한 은유, 그리고 재난으로 힘들었던 최근 한국 사회를 담아낸 시선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남겨진 자들, 변두리 사람들의 고단함을 비추는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마 후에 다시 이 책을 읽게 된다면 2010년대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현실을 잘 반영한 글입니다. 굵직함은 잘 몰라도 정말 섬세해요. 그래서 읽으면서 작가의 눈은 또 작가의 문장은 이렇게 예리하구나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첫 단편인 입동은 아이를 사고로 잃은 부부의 이야기예요. 행복한 삶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소설은 부부가 상실을 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죽은 아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였는지 보여줍니다. 부부의 삶을 이루는 주변 사람들도 있는데요. 처음엔 이 가족을 가여화하다가도 슬픔과 우울이 지속되니까 손가락질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상처를 더 후벼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 그러니까 상처받은 이들은 전처럼 살기도 또 그렇다고 삶을 포기해 버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게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또 생각해 보게 되고요. 상처받은 이들에게 무감하지 말고 같이 그 고통의 시간을 살아내 주는 것, 기다려 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작품에서 시간에 대한 인상적인 구절이 덜어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얼굴로 가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가슴이 저릴 정도로 무고한 얼굴로 졌다. 신기한 건 그렇게 짧은 잠을 청하고도 눈 뜨면 그 사이 살이 오르고 인상이 변해 있다는 거였다. 아이들은 정말 크는 게 아까울 정도로 빨리 자랐다. 그리고 그런 걸 마주한 때라야 비로소 나는 계절이 하는 일과 시간이 맡은 몫을 알 수 있었다. 3월이 하는 일과 7월이 해낸 일을 알 수 있었다. 5월 또는 9월이라도 마찬가지였다. 21쪽. 가끔은 사람들이 시간이라 부르는 뭔가가 빨리 감기 한 필름 마냥 스쳐가는 기분이 들었다. 풍경이, 계절이, 세상이 우리만 빼고 자전하는 듯한. 점점 그 폭을 좁혀 소용돌이를 만든 뒤 우리 가족을 삼키려는 것처럼 보였다. 꽃이 피고 바람이 부는 이유도 눈이 녹고 새순이 돋는 까닭도 모두 그 때문인 것 같았다. 시간이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듯했다. 두 번째 작품인 노찬성과 에반이란 이야기는 소년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어요. 휴게소에 버려진 개를 데리고 키우는 찬성이는 일찍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여의고 할머니와 사는 초등학생이에요. 몸이 아픈 아버지의 죽음,
자식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는 부모, 병든 강아지를 두고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게 되는 소년의 이야기가 촘촘히 어우러져 있어요. 여기서 찬성이가 너무 일찍 어른이 됐어야 하는 부분이 애잔했어요. 그리고 찬성이 어떤 그런 갈등의 과정을 읽는 것이 또 재미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인상적이었던 구절은 45쪽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찬성은 어둠 속 빈 벽을 바라보며 자주 잡생각에 빠졌다. 그럴 땐 종종 할머니가 일러준 용서라는 말이 떠올랐다. 없던 일이 될 수 있고 잊을 수도 없는 일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 그런 건 모두 어디로 가나? 세 번째 이야기 건너편이란 작품에는 공시생 커플이 나옵니다. 하나는 합격, 하나는 좌절. 한 번도 제철을 만끽하지 못하고 시들어간 연인들의 젊은 얼굴로 가득한 현대 한국 사회 분위기가 서글플 정도로 잘 전해져 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공시생, 위축된 청년, 미세먼지, 홈쇼핑, 하염없이 먹고 소비하는 그러나 알맹이는 없는 허한 시대. 2010년대의 청년의 인생은 정말 이렇지. 미래는 좀 다를까? 미래는 좀 달랐으면 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린 침묵의 미래라는 작품은 조금 색다릅니다. 화자가 좀 특이해요. 하나의 언어가 사라진 순간 그 말에서 빠져나온 숨결과 기운들로 이뤄진 영인데요. 책을 읽으면서도 화자가 누구지? 이게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렇게 의문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에는 지배자인 중앙, 그리고 피지배자인 소수 언어 박물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중앙은 소수 언어 민족에게서 말을 뺏어가고 종국엔 숨결과 기운을 뺏어갑니다. 디스토피아적인 세계죠.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그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을 박물관에다 두고 그들이 또 시간이 흐르면서 죽게 되면은 그 이야기도 언어도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고유한 언어 또는 이야기가 사라진다면 어찌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하는 작품이었어요.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면 꼭 디스토피아적인 이야기만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도 사라져가는 그런 이야기들, 기억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실린 작품, 풍경의 쓸모는 아마 이 소설집에서 제가 가장 재밌게 읽은 단편이 아닌가 싶은데요. 교수 임용을 기다리는 남자와 암으로 죽게 되는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재미가 있는데 읽고 나면 마음이 헛헛해집니다. 아, 정말 인생은 왜 이럴까? 우리는 왜 이럴까? 마음이 울컥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설집 바깥은 여름이라는 이 제목이 아마 이 풍경의 쓸모라는 단편에서 비롯한 것 같은데요. 이 단편에서 스노우볼에 대한 심상이 나옵니다. 그 스노우볼이라면 그 장식품 있잖아요. 이렇게 흔들면 안에 눈보라가 치는. 그래서 그 스노우볼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 페이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한국은 겨울인데 태국은 여름이었다. 1년에 3마디, 결이 다른 3개가 있다지만 나 같은 한국 사람에겐 그저 보통 여름과 후텁지근한 여름, 몹시 더운 여름으로 느껴질 따름이었다. 관광버스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한국 날씨와 뉴스, 주가와 환율을 확인했다. 1월, 연이은 한파와 폭설 속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분주해 보였다. 반면 차창 너머 여름은 느긋했다.
푸르고 풍요롭고 축축해 보였다. 그리고 그렇게 낯선 나라에서 모국어로 된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자니 손에 스마트폰이 아닌 스노우볼을 쥔 기분이었다. 유리볼 안에선 하얀 눈보라가 흩날리는데 구 바깥은 온통 여름인 시끄럽고 앙성한 계절인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스노볼 안에서 봤을 때 바깥은 여름이면 겨울을 지나고 있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 또 반대로 여름을 지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 경계 없이 시간의 흐름대로, 계절의 흐름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고뇌나 고통이 좀 덜할까? 그런 의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이 작품에서 기억에 남는 그런 문장이 있어서 또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49쪽. 오래전 어머니는 내게 자주 어딘가 서보라 했다. 정우야, 저기 서봐. 어머니가 내게 어딘가 서보라 하면 나는 꼼짝 않고 숨을 골랐다. 정우야, 응? 여기 보고. 사진 찍을 때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무척 평범한 사람. 좋은 일은 금방 지나가고 그런 날은 자주 오지 않으며 온다 해도 지나치기 십상임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러니까 그런 순간과 만났을 땐 잘 알아보고 한 곳에 북박아둬야 한다는 걸 알 정도로 나이 든 사람 말이다. 실제로 우리 가족에게는 그럴 기회가 몇 번 있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랬다. 그때마다 우리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라는 노랫말 마냥 정확하게 멈췄다. 과거가 될 만반의 자세,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러곤 마음속으로 숫자를 센 뒤 사진기를 보고 웃었다. 150쪽. 오래된 사진 속의 나는 언제나 어색한 듯 자명하게 서 있다. 정확히 어떤 색이라 불러야 할지 모를 1970년대 때깔 혹은 낙관적 파랑을 등에 인 채 코닥산 명도, 후지식 채도에 안겨 있다. 어느 때는 너무 흐릿해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 표정을 하고 누군가를 향해 그 누군가가 원한 미래를 향해 해상도 낮은 미소를 짓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사진 속에 북박인 무지, 영원한 무지는 내 가슴 어디께를 찌르르 건드리고는 한다. 우리가 뭘 모른다 할 때 대체로 그건 뭘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는 뜻과 같으니까. 무언가 주자마자 앗아가는 건 사진이 늘 해온 일 중 하나이니까. 그러니 오래전 어머니가 손에 묵직한 사진기를 든 채 나를 부른 소리, 삶에 대한 기대와 긍지를 담아 외친 정우야 라는 말은 그 이상하고 찌르르한 느낌, 언젠가 만나게 될, 당장은 뭐라 일러야 할지 모르는 상실의 이름을 미리 불러 세우는 소리였는지 몰랐다. 그 다음에 실린 가리는 손이란 작품을 읽으면서는 육아란 일이도 어려운 것인가. 그래도 다들 그러면서 크든 거겠지. 자식이 부모만의 책임이라면 그 책임은 얼마나 숨막히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집의 마지막 이야기인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를 읽다가는 마지막 페이지에 와서 눈물이 고였어요. 현장 학습지에서 제자와 그 제자를 구하려던 선생이 죽고 유가족인 선생의 부인과 제자의 누나, 즉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 떠나간 사람들을 애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남은 자들에겐 예의를 다 지키는 것이 그 주변 사람, 우리 모두의 도리라는 생각이 다시 들게끔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이걸로 저는 김혜란 작가의 바깥 여름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많이 믿지 마시고 이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